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전 뭐든 하겠습니다. 북한 교육성 간부였던 한 남자가 딸을 살리기 위해 조국을 등지고 한국 대사관 앞에서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의 딸은 5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언어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식 행사 도중 갑자기 쓰러지더니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단 하나의 나라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동포의 나라 대한민국.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국경을 넘은 절박한 외침. 그 끝에서 이 부녀가 마주한 한국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널리 퍼져 더 많은 북한 동포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부녀를 응원하신다면 동포 화이팅! 공산당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멸공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리강철, 올해 47살입니다. 북한 교육성에서 언어학 박사로 일하고 있죠. 제 옆에 앉은 이 아이가 바로 제 딸 유나입니다. 16살이지만 이미 5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천재죠. 오늘 아침 평양을 떠나 중국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어학 포럼에 북한 대표로 참석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유나는 제 통역 조수 겸 언어 시연자로 함께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유나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아빠, 조금 어지러워요. 그때는 단순히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긴 여행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나의 손바닥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걸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심양국제호텔에서 짐을 풀고 나서 유나는 바로 포럼 자료를 펼쳐놓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원고를 한국어로, 다시 일본어와 러시아어, 불어로 번역해가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여전히 신기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언어의 경계가 없었거든요. 유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아빠. 전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며 3년 전 세상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사토 아야카, 유나의 어머니는 일본인 통역사였어요.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아이는 반드시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줘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나가 이 작은 울타리 안에서는 못 견딜 거라는 걸 말이죠. 포럼 당일 아침, 유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얼굴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유나야, 몸이 안 좋으면 오늘은 쉬어도 된다. 아니에요, 아빠. 전 괜찮아요. 이번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심양어학 포럼은 동북아시아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였습니다. 북한에서 온 우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유나 때문이었어요. 16살에 5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소녀. 그것도 북한에서 온 아이라니 모두가 궁금해했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유나의 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형 강당에 200여 명의 언어학자들과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유나는 무대 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리유나입니다. 또렷한 중국어로 인사를 마친 뒤 유나는 즉석에서 5개 언어 동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원고를 중국어로 읽어주면 유나가 그 자리에서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불어로 순서대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경제 발전과 문화 교류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중국어 원문이 끝나자마자 유나의 입에서 줄줄이 번역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5개의 뇌가 따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3번째 문장을 번역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말을 더듬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유나는 절대 말을 더듬지 않거든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이 뒤집혔어요. 온몸이 경직되더니 그대로 무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팔다리가 불규칙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왔고요.
유나야. 저는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의사를 찾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의사분 계신가요? 응급실로 연락해주세요. 유나를 품에 안았을 때 아이의 몸이 너무 뜨거웠어요. 열이 40도는 넘어 보였습니다. 경련은 계속되고 있었고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유나의 손을 잡고 계속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나야, 아빠야, 정신 차려라. 제발. 구급차 안에서 중국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어요. 하지만 경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간질 병력이 있습니까? 의료진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유나는 어릴 때부터 뇌전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약물로 조절이 잘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심하게 발작을 일으킨 건 3년 만이었습니다. 심양중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어요. 유나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뇌 CT와 MRI, 각종 혈액 검사가 이어졌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복도에서 기다렸었죠.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었고요. 오후 6시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중국인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리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뇌염성 간질로 보입니다. 급성 신경병증과 간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에요. 뇌 부종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염증 수치도 매우 높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러면 치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뇌질환은 더 전문적인 시설과 경험이 필요해요. 베이징 대학병원이나. 의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유나를 살릴 수 없다는 뜻이었죠. 밤이 되어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유나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는 온갖 관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고 유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여기 있다.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차갑던 손이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마치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겠다고. 유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설령 그것이 조국을 등지는 일이라고 해도 말이죠. 중환자실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방 안은 유나가 준비해 놓은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5개 언어로 빼곡히 적힌 노트들, 색깔별로 정리된 단어카드들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노트를 만졌을 때 손끝이 떨렸어요. 불과 10시간 전만 해도 유나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내 아야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아이는 반드시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줘요. 그때는 그냥 아픈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나의 재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안에서는 제대로 꽃피울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잠들 수가 없어서 호텔 방에 있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중국 인터넷으로 뇌염성 간질에 대해 찾아봤어요.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료 성공률 30%, 조기 치료가 생명, 전문 의료진과 최신 장비 필수. 계속 읽어보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이런 희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베이징, 상하이, 도쿄, 뉴욕, 그리고 서울. 서울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마음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한 자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뇌신경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한 영상이 제 눈을 끌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제작한 뇌전증 수술 성공 사례 영상이었어요. 유나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다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상 속 의료진들의 표정, 환자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게 따뜻해 보였어요. 새벽 3시까지 계속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유나를 살릴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이고 한국은 분단된 남쪽이었거든요. 그곳에 가려면 결국 망명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망명. 그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집도, 직업도, 친구들도, 조국도. 하지만 유나의 차가워진 손을 떠올리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조국도 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아내를 봤습니다. 아야카가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더니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제 결정할 때야. 유나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해.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침 7시였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어요. 오늘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먼저 들렀어요. 유나의 상태는 어제보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고 뇌 부종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리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전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중국 의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한국으로 이송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 국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아이 상태로는 일반적인 출국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어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한국 영사관 가는 길을 물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거기 말이죠. 요즘 북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하던데. 택시기사의 말을 들으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분명 저처럼 절박한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어요. 하얀 건물의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왜인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대사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뒤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무대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환하게 웃던 모습. 5개 언어로 자유롭게 말하던 모습이요. 그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할 수 있다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인터폰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리강철이라고 합니다. 급한 일로 찾아왔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어왔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태극기가 여전히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사관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태극기 모양의 작은 장식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직원이 건넨 차를 받아들 때 제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리강철 선생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심양어학 포럼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염성 간질이라고 하는데 중국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직원은 메모를 하면서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는 북한 사람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나가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간다는 게 이렇게 간단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직원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더 나이가 많은 분과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 영사입니다. 상황을 들었는데 먼저 따님을 직접 봐야겠습니다. 김성우 영사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대사관 차량으로 병원까지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적극적인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김 영사가 유나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태가 정말 심각하네요.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김 영사가 저를 복도로 불렀어요. 리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망명 신청.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한번 망명 신청을 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중환자실 너머로 보이는 유나를 생각하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절차를 시작하겠어요. 우선 따님을 대사관으로 옮겨서 응급 치료를 받게 하고 동시에 서울로 이송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 영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고 의사들이 급하게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을 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리 선생님, 따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어요. 중환자실로 뛰어갔을 때 유나 주변에 의료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각종 기계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고 유나는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제가 소리쳤지만 유나는 반응이 없었어요. 의식이 더 깊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리 선생님,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김 영사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대사관으로 옮겨서 우리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면서 서울로 이송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 치료를 받거나 시간이 없어요.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희망에 모든 걸 걸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거나. 그때 유나의 손이 잠깐 움직이는 걸 봤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마치 저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준비하겠어요. 김 영사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빠른 중국어로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대사관 의료팀이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들이었는데 이동용 각종 응급 장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한국 의사가 제게 말했을 때 그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유나를 특수 구급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 의료진들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이 힘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리 선생님, 따님이 회복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중국 담당 의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국경과 체제를 넘어선 의료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대사관으로 이동하는 동안 유나는 한국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더 정밀한 장비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상태가 조금 안정되고 있어요. 한국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대사관에 도착하자마자 김 영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리 선생님,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북한 보위부에서 선생님과 따님을 찾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요? 오늘 오전부터입니다. 최동수라는 보위부 요원이 심양에 도착했다고 해요. 아마 선생님들이 망명을 시도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기는 한국 영토와 같은 곳이에요. 그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특별기로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에요. 밤 10시.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었어요. 유나는 특수 의료 장비가 설치된 항공기에 실렸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특별히 준비한 의료진 전용기였어요. 서울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 영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저희를 가족처럼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유나가 잠깐 눈을 떴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제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유나야, 아빠가 여기 있다. 우리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엄마가 지켜주는 것 같아요. 유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야카가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가 중국 영공을 벗어나는 순간 진짜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 어딘가에 유나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인천공항이 아니라 서울공항의 특별 터미널이었어요. 이미 구급차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직행합니다. 한국 의료진이 유나를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모든 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에요. 구급차 안에서 유나의 상태를 지켜보는데 비행기 안에서 잠깐 의식을 되찾았던 것과 달리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죠? 제가 물었을 때 구급대원이 답했어요. 2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이미 병원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새벽 4시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의료진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유나 환자분이시죠? 저는 뇌신경외과 오지원 교수입니다. 오지원 교수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의사였어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중국에서 보내온 의료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지금 즉시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응급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유나가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동안 저는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병원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오지원 교수가 나왔습니다. 리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교수실로 따라 들어가니 벽면 가득 유나의 뇌 영상이 걸려 있었어요. CT와 MRI 사진들이었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오 교수가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뇌의 측두 옆 부분에 심각한 염증이 있고 뇌압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예요. 간질성 뇌염이 맞는데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해요. 염증 부위를 제거하고 뇌압을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교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한 수술입니다. 성공률은 70% 정도고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언어 기능에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언어 기능 후유증.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5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유나가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유나가 살아있어야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수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뇌수술 성공률은 세계 1위입니다. 맡겨주세요. 오 교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왔어요.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유나의 생명을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리 선생님,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시겠다고 하셨죠? 오 교수가 제게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북한에서 온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전 8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어요. 수술 시간은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분 단위로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간호사들이 나와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지금 염증 부위 제거가 끝났고 뇌압을 낮추는 단계입니다. 뇌출혈은 없고 생체 신호도 안정적이에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점심때쯤 병원 직원이 도시락을 가져다 줬어요. 드세요.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려면 체력이 있어야죠. 그 직원의 따뜻한 배려에 고마웠어요. 밥맛은 없었지만 유나를 위해서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수술실에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응급 상황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어요. 지금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곧 간호사가 나왔어요.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안정되었어요. 수술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후 4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지원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염증 부위를 완전히 제거했고 뇌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어 기능은? 그건 깨어나 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유나를 봤을 때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얼굴색도 어제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유나야, 아빠야. 수술 잘 끝났다. 유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따뜻했어요. 어제까지 차갑던 손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보통 이틀 정도면 의식을 되찾아요. 그때까지 옆에서 많이 말을 걸어주세요. 가족의 목소리가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날 밤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유나가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따뜻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찼거든요.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유나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는 눈동자였지만 점점 또렷해지더니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아빠. 작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정신 차렸구나. 여기가 어디예요? 한국이야. 서울에 있는 병원이고. 유나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환경이지만 무섭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기해하는 것 같았어요. 오지원 교수가 회진을 돌 때 유나의 의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리유나요.
몇 살이에요? 16살이요. 아빠 이름은 리강철이요. 기본적인 인지, 기능은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언어 기능 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혹시 영어로 인사해 볼 수 있어요? 오 교수의 질문에 유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어가 생각이 안 나요. 중국어는 어때요? 유나가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어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한국어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유나가 한국어만 남기고 모든 언어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오 교수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언어 중추 일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닐 거예요. 재활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봐야 해요. 그날 오후 국정원 김성우 요원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리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병원 카페에서 김 요원이 말했어요. 북한 보위부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동수라는 요원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우회해서 한국에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까지 왔다는 말씀인가요? 네. 탈북민 커뮤니티에 잠입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유나양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유나가 이제 막 의식을 되찾았는데 또 다른 위험이 닥친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병원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양이 회복되는 대로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킬 계획이에요. 김 요원의 말을 들으며 자유를 찾아왔지만 아직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유나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언어가 전부였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어요. 유나의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 자체였거든요. 유나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빠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언어는 다시 배울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며칠 후 병원 직원들이 유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은 유나에게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줬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는 매일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어요. 유나야, 여긴 너의 나라야. 걱정하지 마. 간호사 선생님이 유나에게 말했을 때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김성우 요원이 가져온 소식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최동수가 병원 주변 CCTV를 해킹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차단했지만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북한 보위부 내에서도 악명 높은 요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로 최동수가 나타났습니다. 유나의 병실 창문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밤 11시쯤이었는데 간병인 복장을 한 남자가 복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간호사실에 신고했어요. 간병인이 새로 온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오늘은 새로 온 분이 없는데요. 그 순간 알았어요. 최동수였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즉시 출동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CCTV에 얼굴이 찍혔습니다. 맞습니다. 최동수예요. 김성우 요원이 확인해줬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내일 당장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겠어요.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어요. 유나를 지켜보면서 언제 또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유나가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다. 거짓말이에요. 아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유나는 언어를 잃었지만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은 그대로였어요. 유나야,
우리 곧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될 것 같다. 왜요?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조용한 곳에서 지내자. 아빠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 복도에서는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최동수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김성우 요원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최동수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새벽에 다시 병원에 침입하려다가 붙잡혔어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지원 교수가 회진을 돌 때 말했어요. 유나양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쯤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계속 재활 치료는 받아야 해요. 언어 기능 회복을 위해서요. 유나가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예전처럼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국어는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유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언어를 잃었지만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 거죠. 저녁에 김성우 요원이 최종 보고를 하러 왔어요. 이제 완전히 안전합니다. 최동수는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고 더 이상 추적당할 위험은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단순 망명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어 큰일을 할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유나와 함께 병실 창가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저도 빨리 나아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나의 그 말을 들으며 이 아이가 언어를 잃었지만 마음만큼은 더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원날 아침, 유나는 처음으로 병원 옷이 아닌 평상복을 입었어요. 김성우 요원이 가져다 준 한국 옷이었는데 유나가 입어보더니 거울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제가 한국 사람처럼 보여요? 응.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유나를 돌봐줬지만 이제 밖으로 나가면 진짜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오지원 교수가 마지막 진료를 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재활치료를 받으러 와야 해. 재활치료요? 언어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이야. 조금씩 다른 언어들도 다시 기억날 거야. 오 교수의 말에 유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확인받은 거죠. 국정원에서 마련해준 집은 일산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가구도 모두 새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유나가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특히 자기 방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울어? 너무 좋아서요. 이런 예쁜 방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제약된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첫 재활 치료는 퇴원 일주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재활센터에는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유나 양. 저는 박수진 언어치료사예요. 박 선생님은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밝고 친근한 성격이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검사부터 해볼까요? 언어 능력 평가를 받는 유나를 지켜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전 같으면 5개 언어로 동시에 답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한국어로만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영어로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나요? 박 선생님의 질문에 유나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배우면 돼요. 그날부터 주 3회씩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영어 단어부터 시작했어요. 유나가 영어 발음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던 아이가 이제 알파벳부터 다시 배우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꿈에서 엄마가 일본어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네. 뭔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꿈을 통해서라도 잃어버린 언어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재활 치료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이 그림을 보고 영어로 말해볼까? 박 선생님이 강아지 그림을 보여줬을 때 유나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기억났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그날을 계기로 유나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영어 단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간단한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다 나을 수 있을까요? 유나가 박 선생님에게 물었을 때 선생님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아이예요. 뇌가 기억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하면 돼요. 석 달째가 되었을 때 유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중국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유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빠, 저 배우가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정말?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유나의 언어 능력이 정말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갑자기 모든 게 막혀서 한국어조차 어려워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빠, 저 왜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유나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저도 함께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유나야. 이런 날도 있는 거야.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가 언제 거짓말했냐? 그런 힘든 순간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아파트 동네 사람들도 유나를 따뜻하게 대해줬고, 마트 아주머니는 유나가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매번 대화를 걸어주셨어요. 유나야, 오늘은 뭐 사러 왔어? 우유하고 계란. 맞아요, 계란이요. 우리 유나가 한국말 정말 잘해요. 그런 따뜻한 격려 덕분에 유나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넉 달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일본어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리면서 말이에요. 아빠, 이 노래 엄마가 불러주던 거 맞죠? 맞아.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매일 불러주던 노래야. 일본어로 꿈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유메. 맞아. 유메야. 그날 밤, 유나가 처음으로 일본어로 한 문장을 완성했어요. 오카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엄마, 고마워요 라는 뜻이었어요. 유나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5달째 되던 날, 재활 치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나야, 오늘은 러시아어 한번 시도해 볼까? 박 선생님이 러시아어 그림카드를 보여줬을 때 유나가 갑자기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프리베트, 카크 지별라? 어머,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날 박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리 선생님, 유나 양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보통은 1년 이상 걸리는데 벌써 4개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회복된 건가요? 아직 유창함은 예전만 못하지만 이 속도라면 6개월 안에 거의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유나에게 전해줬을 때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제가 다시 5개 언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나는 포기를 모르잖아. 아빠, 감사해요.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셔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유나가 처음으로 5개 언어로 고맙습니다를 말했어요. 각 언어마다 다른 억양과 느낌이 있었지만 모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말 못해도 우리는 널 끝까지 기다릴게. 병원 안내 직원이 예전에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이 나라 사람들은 유나를 끝까지 기다려줬고 포기하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그 밤 유나가 잠들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길을 잃었던 거였어요. 맞아.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유나의 언어 능력이 회복되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식 교육을 받기 위해 중학교 편입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였어요. 아빠, 정말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온 아이가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말이죠. 김성우 요원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산에 있는 중산중학교에서 특별 편입을 허가해줬어요. 교장 선생님이 매우 협조적이시더라고요. 편입 시험 전날 밤, 유나는 긴장해서 잠을 못 이뤘어요. 아빠,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질 리 없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지만 한국 교육 과정이랑 다를 텐데. 그럼 뭐, 어때?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 거지. 시험 당일 중산중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유나야,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봐.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유나의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이었어요. 3시간 동안 치러졌는데 중간중간 유나가 나와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특히 영어는 재미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김성우 요원이 직접 전화를 해뒀습니다. 합격입니다.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유나가 방에서 뛰어나와 제 품에 안겼어요. 아빠, 저 합격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 입학 첫날, 유나는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빠, 제가 정말 한국 학생처럼 보여요? 당연하지. 넌 이제 한국 학생이야.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유나를 소개해 주었어요.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학 왔어. 리유나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온 특별한 친구야. 처음에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유나를 바라봤지만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특히 유나가 5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정말 좋아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다행이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엄청 친절해요. 한 달 후, 유나에게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개최하는 다문화 이해 주간 행사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유나야, 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야. 담임 선생님의 제안에 유나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겪은 일들, 언어를 배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이야기야. 준비 기간 동안 유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발표 원고를 한국어로 쓰고 영어와 중국어로도 번역해서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학교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였어요. 유나가 무대에 올라섰을 때 저도 객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리유나입니다. 유나가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수술을 받으면서 언어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언어를 잃어서 절망했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유나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히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달이라는 걸요.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제 2번째 모국어는 한국어예요. 유나가 마지막에 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발표 후 많은 학생들이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유나야, 정말 대단해.
나도 외국어 열심히 배워볼래. 언니, 나중에 러시아어 가르쳐줘. 유나가 있어서 우리 학교가 더 특별해진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유나가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왜? 제 이야기가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나라의 일원이라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김성우 요원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최동수 재판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강제 북송 조치되었어요. 그리고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김 요원이 판결문을 읽어줬어요. 이곳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다. 체제보다 생명을, 이념보다 인간을 우선하는 곳이다.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편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언어 교육 봉사를 제안한 거였어요. 이 선생님의 경험이 다른 이주민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다문화 센터에서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제 아이가 여러 언어를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어는 세상을 보는 창문이니까요. 어느 날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 디베이트 대회에 나가자고 해요. 디베이트 대회? 네. 전국 중학생 대회인데 저를 대표로 추천해 주셨어요. 정말? 자신 있어? 네. 한국어로 토론하는 거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유나의 열정을 보며 이 아이가 정말로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디베이트 대회 준비를 하면서 유나는 더욱 성장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넘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거든요. 아빠, 저 이제 정말 이 나라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왜?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다른 언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한국어로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유나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어 디베이트 대회 전국 본선 당일, 유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니 1년 전 심양에서 쓰러졌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빠, 긴장돼요. 괜찮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만약에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거야. 서울 시내 대학교 강당에 도착했을 때 전국에서 온 중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나는 처음에는 위축되는 것 같았지만 금세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대회 주제는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의 역할이었어요. 유나에게는 가장 잘 아는 주제였죠. 참가자 16번, 리유나 학생 준비해 주세요. 유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객석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중산중학교 2학년 리유나입니다. 유나가 무대에 서서 인사를 할 때 그 목소리에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저는 5개 언어를 할 수 있었지만 수술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거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한국어를 다시 배우면서 이 언어 안에 담긴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괜찮다, 함께하자, 포기하지 마 같은 말들이 제게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생명의 의미였어요. 유나가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어는 생존의 언어이자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마음이 모두 한국어 안에 들어있거든요. 발표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한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결국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유나 학생, 만약 다시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유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통일이 되면
북한 아이들에게도 말할 자유를 선물하고 싶어요. 언어는 꿈을 키우는 도구거든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객석에서 조용한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결과 발표에서 유나는 대상을 받았어요. 트로피를 받으며 소감을 말할 때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나가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이 나라가 자랑스러워요. 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저 같은 아이도 이렇게 키워주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 아야카를 꿈에서 봤어요. 아야카가 유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강철 씨. 유나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당신 덕분이에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라고 했잖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꿈에서 깬 후 창밖을 내다봤어요. 일산 신도시의 밤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정말 우리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유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성적이 워낙 우수해서 여러 학교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 제의를 해왔습니다. 아빠, 저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요. 외고? 네.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유나의 꿈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저희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아빠,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유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 나라가 우리에게 준 건 생명만이 아니라 언어, 자유, 꿈이었어요. 맞아. 정말 많은 걸 받았지. 저도 나중에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만 해도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온 이곳이 이제는 새로운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되었거든요. 아빠, 감사해요. 뭐가? 저를 이곳으로 데려와 주셔서요. 용기 내주셔서요. 아니야, 유나야. 아빠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있어서 아빠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유나가 일기를 쓰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일기장을 보니 정말로 이 아이가 한국 사람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뭐라고 썼어? 오늘의 감사함이요.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고 있어요. 어떤 것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따뜻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유나의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밤늦게 유나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 심양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일산 신도시의 불빛들이 희망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저희처럼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가 학교에 가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 오늘 친구들에게 우리 이야기 더 들려줄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유나가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도 감사한 하루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감사한 하루,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망명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한국어로 꿈꾸고, 한국어로 사랑하고, 한국어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언어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유나처럼 저희도 조국을 떠났지만 새로운 나라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만났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우리나라가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딸이 처음으로 제 두 번째 모국어는 한국어예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말이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유나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언어는 다시 배울 수 있고 꿈은 다시 꿀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희망이 될 테니까요.